네, 좀 쉬다 오셨죠? 자, 오늘은 교재 58페이지 부동산의 공급을 배울 차례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부동산의 수요 배웠죠?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운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을 배울 겁니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그러니까 요 3절을 위해서 지금 1절, 2절을 공부하는데 요 1, 2절에서도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를 좀 보면요. 자, 첫 번째,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란 게 있고요. 토지의 경제적 공급이란 게 있는데,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 곡선은 수직이고, 경제적인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다. 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리적인 토지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토지예요.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 곡선이 수직이란 말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공급 곡선이. 근데 경제적인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양. 우하향이 수요 곡선이었죠. 우상향이야, 우상향. 그리고 단기 공급 곡선은 가파르고 비탄력적이고요. 장기 공급 곡선은 완만하고 탄력적입니다. 요거는 이따가 교재에서 차례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도 좀 잘 안 와 닿습니다. 설명 듣고 다시 한번 보면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 곡선의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그리고 수요의 변화의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런데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급량의 변화가 있고 공급의 변화가 있는데 공급 곡선의 이동의 원인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요 3번이 제일 중요해요. 3번이. 근데 우리 수요에서는 굉장히 봐야 될 조건들이 많은데 공급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원리만 알고 있으면 억지로 안 해오셔도 돼요. 자, 그럼 우리 교재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교재 58페이지 보면 자, 수요를 배웠으면 요 공급은 굉장히 쉬워요. 자, 수요가 일정 기간 동안에 주어진 어떤 재화의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하려는 재화의 총수량이죠. 근데 얘는 판매. 그래서 우리가 요 공급은 그냥 뭘로 보면 되냐면 판매한다. 생산, 판매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생산, 판매. 그리고 일정 기간이니까 공급도 당연히 유량입니다. 수량이 유량이듯이 공급도 유량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 부동산의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 수준에 대응하는 그 부동산의 총 수량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좀 주의할 게, 이거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매매를 따지지 않아요. 매매, 부동산을 사고 판다는 것보다도 주로 임대한다는 가정의 임대 시장을 살펴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저 먼 훗날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공급은 유량이다.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동산 공급, 요 2번이 중요합니다. 요 별표 치세요. 요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요거. 자, 이 부동산 공급은 밑줄 그세요. 토지의 부증성으로 인해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부증성 동그라미. 이 부증성은 나중에 우리가 일장 총론 부분에서 다시 배울 건데요.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지의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경제적 공급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물리적인 공급은 불가능. 서로 연결. 그러면은 요거 용도의 다양성, 그리고 경제적 공급, 용도 전환을 의미한다. 요 세 개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증성하고 물리적 공급 불가능.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토지의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과 용도를 전환하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거 말뜻을 여러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요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토지 있잖아요, 토지. 토지를 물리적으로
공급, 즉 생산량을 늘릴 수 있어요?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란 것이 우리 지구의 표면이죠. 근데 지구가 그대로인데 어떻게 표면이 늘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토지가 물리적으로 늘어나는 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불가해. 그럼 이제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저기 바다를 메워가지고요, 토지를 더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렇게, 가령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은 요만큼을 메워가지고 토지를 만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토지를 만드는 게 아니죠. 왜? 여기 밑에 원래 토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그냥 물을 메워서 용도만 전환시켰을 뿐이지, 뭐는 아니에요? 물리적인 공급은 아니에요. 물리적인 공급은 아니에요. 바다를 메워서 토지를 만들었다 그래도. 왜? 여기 밑에 어차피 여기가 토지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공급은 어떻게 하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럼 물리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공급 곡선에서 한번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가격이 있고 여기 Q, 여기 가격이고 요게 이제 공급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볼펜이라던가 아니면 뭐 먹는 과자, 음료수 같은 거는 일반적인 토지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에는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에 100원일 때 10개 팔리던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야, 내일부터 콜라 가격이 200원으로 올랐대 하면은 이 판매를 하려는 사람들, 공급자가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뭐야? 하고 20개를 만들어서 팔아요. 그리고 가령 가격이 300원으로 오르면 더 많이 팔려고 해. 왜? 그렇죠. 가격이 비쌀수록 자기에게 이윤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질수록 생산량은 점점 이렇게 늘어나서 보통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하는 모양이 원래 정상이에요. 이게 원래 정상인데 우리 요 토지 있죠? 토지는 그렇지 않더라 이거죠. 왜냐하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자, 요게 요렇게 돼 있을 때 가령 지금 이 지구상에 전체적으로 지구를 조금 봐가지고 1000평이라고 적혀요. 1000평밖에 없어, 토지가. 되게 조그만 지구라고 봤을 때. 그랬을 때 가령 한 평당 1000만 원이었대. 1000만 원. 그랬을 때도 1000평이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올라서 한 평당 200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토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그대로 어떻게 해요? 1000평 그대로야. 3000만 원이에요. 3000만 원. 그래도 물리적으로 토지를 늘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3000만 원이더라도 1000평 그대로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이렇게 점을 이어보면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직이 되는 겁니다. 수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 곡선은 수직이 되는 이유는 가격이 아무리 비싸지더라도 물리적인 양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수직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공급. 자, 우리가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경제적인 공급. 요 경제적인 공급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에 의한 어떤 거? 그죠? 용도의 다양성에 의한 용도 전환으로. 아, 근데 아까 요거는 뭐라고 했어요? 요 물리적인 거는 물리적인 공급이 불가하니까 증가를 시킬 수가 없어. 토지의 양을 증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증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증성,
증가를 못 시키는 성질에 의해서, 토지의 증가를 못 시키는 성질에 의해서 물리적인 공급이 불가하죠.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공급 곡선이 어떤 모양이 됐어요? 수직이 됐잖아요. 오케이? 좋았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경제적인 공급이 뭐냐, 요걸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에도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그냥 딱 2,000평이라고 칩시다. 2,000평이라고 쳐요. 그래서 요 지구는 지금 이렇게 딱 물리적으로 요거 전체가 2,000평이에요. 2,000평.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토지의 반인 1,000평이 뭘로 쓰이고 있냐면 여기 주택지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나머지 1,000평이 요거는 농지로 쓰이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보세요. 여기 요게 이제 가격이고 그 다음에 요게 수요량인데, 가령 지금 요게 주택지를 얘기하는 거, 주택지가 지금 1,000평이 나와 있죠. 1,000평이 평당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1,000만 원. 그런데 이 주택지의 가격이 얼마로 뛰었냐면 2,000만 원으로 뛰었어요. 2,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 농지는 가격이 안 올랐죠. 그러니까 이 농지 주인들 중에 일부가 여기에서 한 300평 정도를 뭘로 용도 전환하냐면 주택지, 택지로 이렇게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럼 주택지가 가격이 오르니까 300평의 공급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2,000만 원일 때는 몇 평? 1,300평이 택지가 되는 거죠. 그죠? 주택지가 되는 거잖아요. 얘네들 지금 물리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은 요 농지를 그냥 용도만 전환시킨 거야. 이제 용도를 전환시켰어요. 그 이유는 토지의 성질 중에 토지는 용도를 주택 용지로만 쓰거나 농지 용지로만 쓰는 것도 아니고 농지로 쓸 수도 있고 주택지로 쓸 수 있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용도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는 3,000만 원 평당 올랐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한 200평 정도를 더 주택지로 내놓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러면 공급이 1,500평으로 늘어난 거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점을 이어보면 이건 수직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양이에요? 우상향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경제적인 공급 곡선이다. 경제적 공급. 이거 지금 물리적으로 2,000평에서 더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용도가 농지에서 주택지로 바뀐 거예요? 용도 전환에 따라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재로 다시 돌아와서, 자, 다시 한번, 이제는 이거 완전히 이해가 갈 거예요. 자, 토지는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하지만 토지의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용도를 전환하는 경제적 공급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거 이따 뒤에서 나올 건데 뒤에는 설명 안 드릴게요. 물리적 공급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수직 이렇게 적어놓고 경제적 공급 여기다간 우상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은 얘네들이 살짝 요걸 바꿔치기 해요. 물 부증성으로 인해 경제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토지의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에서 물리적 공급을 의미한다. XX.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꿔치기 하는 거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공급을요, 단기하고 장기로 나눠요. 단기하고 장기로 나누는데 요 단기와 장기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단기는 짧죠. 그리고 장기는 길어요. 그러니까 장기는 뭐를 할 만큼 긴 시간을 의미하냐면 신축 부동산을,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긴 시간을 우리가 장기라고 하고, 단기는 신축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지 못할 만큼 짧은 시간,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단기라 그럽니다. 그럼 단기와 장기의 차이는 뭐예요? 장기에서는 신축주택이 공급이 가능하다는 거고 단기에서는 신축주택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 근데 이따가 여기에서 보면은 장기에서의 부동산이 단기보다 더 쉽고 용이하며 완만한 형태의 공급 곡선이 된다. 요 설명은 조금 이따가 제가 장단기 차이를 그림으로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뒤에 나오니까. 지금은 먼저 요거부터 알아라. 요거. 물리적과 경제적 공급. 좀 이따가 장단기는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부동산 공급 곡선은 공급 함수에서 우리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는 걸 알았죠. 근데 공급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일반적으로 아까 물리적인 토지는 이렇게 생겼지만 일반적인 재화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급 함수 알고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도 나오겠죠. 그걸 일단 하나씩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요 공급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QS는 3 더하기 2P 이런 식으로 나왔어. 어떻게? 그쵸? 이 공급 함수도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얘네들 부호가 얘 플러스고 얘 플러스죠? 그래서 얘는 정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정의 관계.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 이건 보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하냐면 자 보세요. 여기 밑줄은 어디에다만 그시면 되냐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공급의 법칙이란 일단 여기 가격과 공급량은 서로 정의 관계에 있다. 그죠? 요게 양의 관계에 있다. 이래도 돼요. 근데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 부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안 되고 음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부의 관계와 음의 관계가 있는 건 뭐였으니까? 수요 법칙이었으니까. 자, 그럼 이것도 봐봐요. 공급의 법칙은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당해자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감소하는 것을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물건 파는 사람이 그 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저게 가격이 올라가네 하고 더 비싸게 받으려고 더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파는 거고 가격이 싸지면 자기 이윤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은 더 적게 팔게 된다는 거. 그걸 어렵게 얘기한 게 바로 요 공급의 법칙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쭉 그냥 보시면 됩니다. 뭐 별거 없어요. 이 수요에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 자, 근데 요 공급 곡선을 보자고요. 공급 곡선도 뭐와 뭐와의 관계를 나타내요? 당연히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을 의미하겠죠. 수요 곡선이 수요량과 가격의 그 관계를 나타낸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봐봐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별표.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하죠. 근데 왜 일반적이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토지의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직인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란 말을 붙인 겁니다. 자, 그리고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은 불가능하니까 물리적인 토지의 공급 곡선은 수직이다. 아까 나왔던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 밑줄 보세요. 부동산의 단기 공급 곡선은 신규 부동산의 공급은 제외가 되므로 요거 된다. 자, 그럼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냐면 단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신규 부동산 공급은 제외에 괄호 치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가파른의 동그라미 비탄력정 요거 네모 B에다가 동그라미 요거. 자, 그런데 이번엔 여기도 밑줄 부동산의 장기 공급 곡선은 자, 이거 한번 읽을게요. 장기 공급 곡선 장기의 동그라미 신규 부동산 공급이 포함 그리고 기울기가 완만한 동그라미 탄력적인 요거랑 반대죠.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지금 일단 요 얘기가 뭐냐면은 시험에 이거 엄청 잘 나와요. 이거 엄청 잘 나오는데 단기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가파르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단기 공급 곡선은 이렇게 서 있어. 근데
장기 공급 곡선은 완만하대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는 이렇게 누워 있다는 얘기예요. 요 단기는 서 있는데 장기는 누워 있대요. 그 이유를 봤더니 뭐냐면 신규 부동산의 공급을 단기에선 제외했고 장기에서는 포함했기 때문에 공급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이거죠.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진짜로 그런가? 자, 그러면 봐봐요. 일단 처음에 가격이 50만 원이었을 때 장기와 단기 모두 100가구를 공급했다고 칠게요. 100가구를 공급했어. 자, 그런데 이때 가격이 평당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단기는 신축 주택을 포함할 수가 없죠. 그죠? 왜? 신축 주택이 포함 안 된 게 단기였으니까. 그러니까 단기는 200가구밖에 공급을 못 하는데 장기에서는 가격이 60만 원으로 오르면 신규 공급이 100가구만큼 됐다고 치면 200보다 더 많은 300가구를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왜? 그러니까 신규 공급까지 장기가 포함되니까. 자, 이거 봐봐요. 자, 그러니까 단기는 보면 평당 60만 원일 때 200까지밖에 공급을 못해. 단기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그리고 장기에서는 300까지 제공할 수 있죠. 공급을 할 수 있어. 200보다 더 많은 300. 여기 그러니까 장기 점을 여기다 찍어요. 그러면 요 50에서 단기를 잇는 단기 공급 곡선을 그렸더니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단기 공급 곡선. 그죠? 그러면 장기 공급 곡선은 요 점과 요 점을 이으면 되겠네. 요 점과 이 점을 이었어. 그럼 여기 장기죠. 어느 게 더 누워 있어요? 그렇지. 장기가 누워 있지. 그 이유는 뭐예요? 그렇지. 똑같은 가격의 변화에서 장기 공급 곡선이 신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누워 있다는 좀 무식한 표현 말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기울기가 완만하다. 기울기가 완만하다. 그죠? 그리고 요거는 기울기가 가파르다. 다른 표현으로는 기울기가 크다. 기울기가 작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 기울기하고 탄력성이라는 거하고는 반대라 그랬어요. 아직 탄력성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요게 기울기가 작으니까 요거는 더 탄력적이 되는 것이고요. 단기는 기울기가 크니까 이거의 반대인 탄력성이 적은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탄력성이 작을 때를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우리 교재로 돌아서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여러분 완전히 이해가 될 거예요. 다시 이걸 보시면 자, 부동산의 단기 공급 곡선은 신규 부동산의 공급은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르고 비탄력적이라고요. 기울기가 이 가파른 밑에다가 크다. 기울기가 크다. 탄력성 밑에다가는 탄력성이 작다. 서로 반대예요, 반대. 기울기가 클수록 탄력성은 작아요. 자, 이번에 장기 공급 곡선은 신규 부동산의 공급이 포함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완만해. 여기다가 작다. 기울기가 작다. 그리고 탄력적이다. 그러니까 탄력성은 크다. 이런 형태가 된다. 아셨죠? 요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배웠냐면 이거 배웠습니다. 어떻게?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 곡선 수직. 경제적인 공급 곡선은 우상향. 단기는 기울기가 가파르고 장기는 기울기가 완만. 오케이. 좋았어요. 아주 좋아. 탄력성까지 같이 외워줘야 돼, 이거. 자, 여기까지가 몇 페이지냐면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부동산 공급의 유형에서 개별 공급 곡선과 시장 공급 곡선, 우리가 앞에서 개별 수요 곡선, 시장 수요 곡선 배웠죠? 그 내용이랑 일치한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요 내용은 시험에 개별과 시장을 낼 때는 수요 곡선을 내지 공급은 안 나와요. 근데 그냥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나왔네.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 아까 나왔던 그대로예요. 토지의 부증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 그리고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자, 밑줄 그세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라서 수직. 오케이. 자, 토지의 경제적 공급, 얘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이용 효율을 높이려고 경제적 공급은 이루어진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 그죠? 그리고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 탄력적. 아까 배웠던 내용 여기서 한번 더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단기 공급 곡선도 보세요. 단기 공급 곡선, 장기 공급 곡선 뭐예요? 예? 단기니까 신규 부동산 공급 불가능하죠? 그래서 비탄력적이면서 가파르다. 장기니까 신축 부동산 포함 고려하기 때문에 탄력적이면서 어떻게 해요? 완만하다. 아까 배웠던 내용을 한번 여기서 4개로 그냥 모아봤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그림을 보면은, 자, 여기서 정리가 돼 있죠. 여기 보면 물리적인 공급 곡선 수직, 경제적인 공급 곡선 우상향, 그리고 단기와 장기 중에서 장기가 더 기울기가 완만, 기울기가 가파르다. 탄력성 크다, 탄력성 작다. 단기가. 오케이, 좋았어요. 자, 교재 61페이지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는 뭐겠어요? 그렇죠. 가격이 변하면 요 곡선, 공급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 공급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게 요게 공급량의 변화고,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게 공급의 변화인데, 똑같죠? 이거 수요하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우측으로 이동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요것도 요 점을 기준으로 공급이 증가하면 하방으로 이동한다. 이것도 맞고, 요쪽으로 우하방으로 간다. 요것도 공급이 감소하면 상방 이동, 공급이 감소하면 좌상방 이동 또는 좌측 이동 이렇게 나오는데, 우측과 좌측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것도 뭐랑 똑같아요? 수요와 거의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이게 중요해요. 공급도, 자, 공급의 결정 요인이라 그래가지고, 공급이 변한다는 얘기는 공급 곡선이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 곡선의 이동의 원인이 됐던 게 수요에서는 소득, 대체재의 가격 변화, 뭐 인구수,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은 여기 몇 개 적어 놓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3번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거의 요거밖에 안 나와요. 자, 공급의 변화 요인이 가격 이외의 요인이 공급을 이동시키는 거. 요게 수요와 유사하고,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가 요게 뭐냐면은, 요게 우리 부동산이니까 건축비, 그죠? 건축비가 상승한다든지 인건비가 상승한다든지, 어떤 건축을 할 때 토지의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요게 다시 얘기해서 비용이 증가하면 만들 때 비용이 많이 들면 이윤이 하락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는 방향이면 공급이 감소해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진짜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제가 의외로 많이 봤는데, 자,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 중에 비용하고 가격하고 좀 구별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비용하고 가격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떤 질문을 제일 많이 받냐면, 자, 예를 들어서 콜라를 만드는 회사가 있어. 콜라를 만드는 회사가. 자, 요 회사는 콜라를 만드는 회사예요. A라는 회사는. 근데 이 콜라를 만드는 이 A 회사는 탄산음료를 만드니까 사실
뭐도 만들 수 있냐면 사이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봐봐요, 여러분들. 콜라를 한 병을 만들어 가지고 1,000원에 팔고 있는데 요 콜라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예를 들어서 콜라 만드는데 물하고 그다음에 콜라니까 코코아 같은 거 뭐 들어가겠죠. 요 물 100원, 코코아 가격 400원 해가지고 총 비용이 500원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보세요. 콜라를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은 500원이고 그 다음에 가격은 1,000원이니까 1,000원에서 500원 빼면 이윤이 얼마 남는 거예요? 회사의 이윤이 500원 남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콜라 만드는 공장에서 콜라를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코코아 가격이 올랐어요. 코코아 가격이 700원으로 올랐어. 그러면은 보세요. 700원으로 오르고 물 100원 그대로니까 이제 비용이 얼마가 된 거예요? 800원이 된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 계세요. 선생님, 그럼 가격을 1,000원에서 이만큼 얼마 올랐어? 300원 올랐으니까 1,300원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냐면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뭐만 올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용이 올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건축비, 인건비, 토지, 비용은 그대로인데 얘네들은 상승했는데 이 주택을 팔 때 주택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라는 얘기죠. 그대로인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비용이 오르면은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첫 번째 이유는 자, 이 콜라 만드는 A라는 회사가 콜라를 만들어 봤자 이제 예전에는 500원 이윤이 남았는데 이제는 코코아 가격이 700원으로 올랐으니까 이윤이 이제 얼마밖에 안 나요? 800원의 비용을 들어서 1,000원에 파니까 200원의 이윤밖에 안 나죠. 그러면 이 콜라 만드는 회사는 야, 차라리 내가 콜라 만들지 말고 코코아 안 들어가는 사이다 만들지. 이렇게 해서 콜라의 공급을 줄이고 뭐를 만들어요? 사이다를 만들러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지, 공급이 줄어들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용이 오르면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요 콜라 만드는 회사에서 다른 제품 만들어 버려. 이윤이 적으니까. 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콜라를 만드는 회사가 A도 있고 B도 있어요. 근데 A는 콜라를 만들 때 방금 전에 봤듯이 500원의 비용으로, 자, 비용이 500원 드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콜라 한 병 만드는데 800원의 비용을 들여서 콜라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냐면 1,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유는 A는 1,000원에서 500원짜리로 요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1,000원 가격 시장에서 1,000원 받고 500원 비용 드니까 500원의 이윤을 가지고 있어. 근데 B는 콜라를 만드는데 얘가 좀 비효율적이라서 콜라 만드는 기계도 없고 그래서 800원이나 들어가지고 1,000원짜리 팔면 200원 이윤을 남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콜라를 만드는 무슨 비용이 인건비가 이제 증가를 했대요. 인건비가 증가해가지고 각각 이 회사에 400원씩의 비용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봐봐요. 500원이었던 게 얘는 이제 900원의 비용으로 콜라를 만들고 800원이었던 B 회사는 1200원의 콜라를 만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A는 그래도 1,000원 받으면 100원은 남기니까 그대로 요 시장에 남아 있지만 B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콜라 한 병 만드는데 1,200원이나 비용 들죠. 가격은 1,000원 그대로인데.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퇴출된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그럼 어떻게 돼? 그죠?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용이 오르면 그 비용에 맞춰서 생산을 못하는 기업들이 퇴출되거나 아니면 다른 재화를 만들기 때문에 이윤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자, 어떤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재화를 생산할 때 아무튼 이런 토지, 노동, 자본 같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면은 공급은 감소하는 겁니다. 또 뭐 잘 나오냐면 원유 있죠, 원유.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 우리나라 뭐 만드는데 원유 안 들어가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원유 가격이 상승한다. 이것도 다 뭐를 가져오는 거예요? 공급의 감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네들 다 하락하면 공급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겠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케이. 생산 가격 요 변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택의 공급에서 주택 건설용 토지는 주택의 생산 요소죠. 그래가지고 주택 건설용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공급의 비용이 증가하니까 주택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4번 생산 기술, 건축 기술이 발달하면 그만큼 건축을 하는데 비용이 적게 들죠. 그러니까 기술 발달하면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요 공급자의 가격 예상. 자, 넘기세요. 5페이지요. 아니, 5페이지가 아니라 넘기셔가지고 62페이지. 공급자의 가격 예상은 우리 그 수요, 이거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예상이 변하는 거죠. 근데 요것도 사실은 수요에서는 많이 나와도 공급에서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예상은. 요거는 수요의 가격 예상이랑 틀려요. 한번 읽어볼게요. 공급자가 가격이 오를 거를 예상하죠. 그러면 가격이 더 오르면 팔아야지라고 안 팔아. 그러니까 공급은 감소합니다. 공급은 감소해요. 오를 거를 예상하면. 그리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걸 예상하면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 빨리 팔아야지 해가지고 공급은 증가해요.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죠. 뭐와 반대 방향이에요. 수요와 반대 방향이죠. 하지만 요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뭐에서 나오냐면 수요로 나옵니다. 이 예상에 대해서는 그냥 알아는 두시는데 수요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수요의 가격 예상을 더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체재의 가격 변화와 보완재의 가격 변화도 그냥 제가 지금부터 읽어 드릴 테니까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요것도 수요에서 나오지 공급에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냥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 요거는 가령 아파트하고 다세대 주택이 서로 대체재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건축업자는 아파트를 만들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을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아파트의 값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공급자들은 가격이 상승한 아파트를 만들려고 하겠죠. 다세대 주택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려는 해당 재화는 다세대 주택인데 대체재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해당 재화를 안 만들고 대체재인 아파트를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다? 요 해당 재화의 공급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수요하고 반대 방향이죠. 그죠?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요것도 사실 대체재의 가격 변화, 보완재의 가격 변화, 저거는 낮지만 공급에선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수요의 반대 방향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고 수요에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 아셨죠? 수요에서 나오니까 시험은 참고로 그냥 봐두세요. 공급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공급은 증가하겠죠.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근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 시험에 공급은 이게 잘 나와요. 조세가 부과되면은 공급자한테 조세 부과되면 조세는 비용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세가 증가한다. 조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업자도 돈을 빌려가지고 많이 건축을 하죠.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게 돼서 돈 빌리기가 어려우면 공급은 감소하게 돼요. 그리고 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도 또 뭐로 볼 수 있어요? 이 이자 비용도 비용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조세 부과나 금리의 상승도 생산 비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공급이 감소해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조금이 정부에서 이 주택을
주택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급자들한테, 건설업자들한테 보조금을 준다면, 그러면 보조금 받으면 어때요? 비용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공급이 증가해서. 아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공급에 대한 내용이 여기 쭉 나와요. 공급이 증가하면 우측, 공급이 감소하면 좌측인데, 공급 변화의 요인이 여기 쫙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저거는 낮지만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애들은 얘네들 있죠. 저기 여기서부터 얘네들은 수요에서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공급에서는 웬만하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공급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증가해서 우측으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면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공급이 감소하고 좌측으로, 이런 거. 그 다음에 요 생산 기술의 향상, 요런 거. 그 다음에 자연 조건 악화, 뭐 지진 그런 거 일어나면 감소하고요. 그리고 경기 전망이 호전될 거라고 보면, 이거는 뭐예요?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 그러면은 더 공급을 늘리겠죠. 요것도 알아두세요. 경기 전망이 악화될 것 같으면, 부동산 시장 안 좋을 것 같으면 당연히 공급을 줄이겠죠.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금리와 조세, 보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은 요거 3개 하고 요거 3개 정도, 요렇게 6개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억지로 외우는 거 아니죠. 억지로 외우는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 요 생산 요소 가격의 하락.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이것도 똑같아요.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건 뭐밖에 없어? 가격밖에 없고, 곡선 상에서 이동. 그리고 공급의 변화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데 가격을 제외한 모든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학 개론의 첫걸음을 띈 거예요. 핵심 포인트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우리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은 수직이라고 했죠. 그리고 경제적인 공급은 우상향한다고 했습니다. 단기는 가파르고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완만하고 탄력적이에요. 그리고 공급 곡선의 이동 원인하고 방향, 왼쪽에,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생산 요소, 그죠? 비용,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풀고 싶어 하던 기출문제 풀러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